자, 이제 특수한 저당권을 하겠습니다. 일단 공동저당과 근저당이 있는데 근저당이 훨씬 중요하고, 공동저당은 오늘 제일 마지막으로 복습해야 할 때요. 왜냐면 시험에서 잘 이제 안 나올 것 같고,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요. 안 나온다 안 했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회에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나올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 나오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그래서 이걸 내용을 아시더라도 제일 나중에 푸셔야 되고, 막 처음에 먼저 푸시면 안 됩니다. 이제 공동저당이란 그냥 저당도 몰라 죽겠는데 앞에 공동까지 또 붙었죠? 어렵습니다, 처음에 약간. 이제 채권은 하나예요. 하나의 채권. 채권은 하나인데 이 하나의 채권을 수개의 저당권으로 담보하는 겁니다. 이거 공동저당 그래요. 그러니까 채권은 하나죠. 저당권은 여러 개입니다. 예를 들면 갑이 A에게 3억을 빌려줘요. 채권자가 담보려고 했죠. 그러니까 A 채무자가 자기 소유 X부동산이 시가 3억짜리래요. 여기에 너 1번 저당권 해줄게. 3억 빌려줘. 그러면 우리가 갑이라면 3억짜리 부동산에 1번 저당권 취득하고 3억 빌려줄까요? 잘 안 빌려주겠죠. 친하지 않은 이상. 경매에 대해서 유찰되면 못 받아요. 그러겠죠? 뭔가 좀 더 요구할 거예요. 갑이 야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뭐 하나 더 없니? 그러니까 A가 Y 하나 더 있대요. 시가 2억짜리. 그럼 여기에다 너한테 1번 저당권 해줄게. 이러면 빌려줄 수 있죠. 3억. 3억 빌리면서 총 5억 가치의 담보를 취득하니까. 이런 게 공동저당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채권 3억이에요. 동일한 채권 3억을 목적으로 두 개 부동산에 저당권 취득했죠? 이거 공동저당. 그러니까 채권은 3억 하나예요. 근데 그 3억을 위해서 X, Y의 저당권 취득했죠? 이걸 공동저당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일반인이 X 등기부를 열어보니까 분명히 X가 시가가 한 3억쯤 되거든요. 근데 갑이 3억 빌려주고 저당권 1번 취득했네요. 그럼 일반인이 갑을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3억짜리에 3억 빌려줬네? 유찰되면 돈 못 받을 건데? 라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만약에 Y만 열어보면 미친놈 잖아요. 시가는 2억짜리인데 3억 빌려줘서 미친놈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미쳤다라고 밑에 써놔요. Y에다가 X도 같이 공동 담보한다고 써놔요. 같이 공동 담보한다. 그럼 사람들이 이거 보다가 X를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치나 시가 3억짜리 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안 미쳤구나 라고 알겠죠? 그리고 X부동산에도 Y부동산도 이걸 같이 공동 담보한다고 써놔야겠죠? 그래 X를 열어본 사람이 Y도 같이 열어봐서 안 미쳤구나 라고 알겠죠? 이렇게 각각 부동산에 Y도 공동 담보한다. 각각 부동산에 X도 공동 담보한다고 공동 담보라는 취지를 기재해야 돼요. 부동산이 여러 개면 일일이 적기 귀찮겠죠? 그래서 몇 개 이상일 때는 그냥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하죠. 예? 5개 이상일 때는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해 그냥. 5개 일일이 다 적을 쓰잖아요. 뭐 A, B, C가 공동 담보, 뭐 B, C, D가 귀찮잖아요. 5개 할 때는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합니다. 근데 얘기하면 공동저당 의의예요. 공동저당. 자, 그럼 123페이지는 법조문 368조가 있죠. 그건 좀 이따 보겠고, 법조문 아래 양괄호 1번 공동저당 의의가 있습니까? 거기는 동일한 채권 동원하세요. 동일한 채권, 채권이 하나예요. 3억.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동원하칩니다. 소개부동산 동그라미. 소개부동산 외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저당을 한다. 이러한 공동저당은 복수부동산 이외에 한 개 저당권인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마다 한 개씩 저당권이 있죠. 여기 X에도 저당권 한 개, Y에도 저당권 한 개, 각각 한 개씩 있는 겁니다. 가로 2번 공동저당 성립은 1번의 설정계약 동그라미, 2번도 등기 동그라미하세요. 그럼 1번 설정계약 보시면 다시 동일한 채권 동그라미하세요. 동일한 채권 담보로서 수개 부동산 위에 저당권 설정되면 공동저당권이 성립한다. 이들 저당권은 각각 다른 시기에 설정돼도 좋고 수개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또 수개 저당권 소유자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2순위도 상관없어요. 소유자 달라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부동산의 저당권, 부동산의 저당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등기 보시면 공동저당을 설정한 경우에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을 등기해야 한다. 그 다음 각 저당권 등기에는 다른 부동산 한 개 채권 공동담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그 취지를 게재한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가볍게 읽으면 되고, 이제 다시 법조문 368조 보세요. 넘기지 마시고. 이제 공동저당이 무슨 말인가 그 법조문을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이렇게 동일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두 개 이상 부동산에 각각 저당권 취되겠죠.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의의를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해볼게요. 이건 의의를 봤으니까. 다시 갑이 A에게 3억을 빌려줘요. 담보를 요구하니까 A가 채무자입니다. A 소유 X부동산과 Y부동산 다 A 소유 채무자 소유 두 개에 너에게 1번 해줄게 라고 했어요. 1번. 갑 채권은 3억을 받을 목적으로 두 군데 1번 공동저당 취되겠죠. 그럼 이 X 시가가 3억이라고 가정해보고 Y 시가를 2억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억짜리 1번 저당권, 2억짜리 1번 저당권 취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X부동산에 2번 저당권 을이 나왔어요. 을. 받을 돈이 2억이라고 가정해보고 이 Y부동산에도 2번 저당권 병이 나왔습니다. 받을 돈이 채권 1억이다 가정해보세요. 그럼 A가 돈 잘 갚으면 상관없겠죠. 돈 못 갚았어요. 그럼 A가 갑이 경매하겠죠. 그럼 갑은 경매할 때 이걸 다 경매해서 동시 배당하든 따로따로 먼저 배당하든 갑이 선택합니다. 저당권자가. 그래서 X, Y를 동시에 배당하든 하나부터 먼저 이시 서로 다른 시기에 배당하든 갑이 다 선택해요. 그럼 이걸 하든 결과는 똑같아야겠죠? 그래야겠죠? 결과가 같으니까 갑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동시배당. A가 돈 안 갚아서 이 부동산을 다 경매해서 시가대로 만약에 3억에 경락됐고 2억에 경락됐다 해보세요. 그럼 경락대금을 갑이 동시배당 한다. 동시배당. 가져가보세요. 그럼 동시배당 하면 경락대가에 비례해서 안분분담에서 받아가요. 안분분담. 그럼 경락대가가 3억과 2억이죠? 그럼 3억과 2억을 백분율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대 몇이에요? 3억과 2억을 백분위 퍼센트로 따지면 6대 4죠. 60% 40%. 그럽니까? 여기잖아요. 60% 40%. 그러죠? 20씩 곱해서 20씩. 20 곱하면 60. 20 곱하면 40. 그럼 딱 100 맞잖아요. 그래서 공동 배당하면 동시 배당하면 채권예기가 60%고 경락계가 40%니까 채권을 안분분담에 안분분담. 면 3억에 60%를 3억에서 받아가요. 그럼 368에서 1억 8천 받아요. 1억 8천. 다음에 여기서 3, 42에서 1억 2천 받아갑니다. 그럼 3억 다 받아갔죠? 그래서 X에서 얼마? 1억 8천. Y에서 얼마예요? 1억 2천 받아가면 3억 다 받아갔죠? 이렇게 경매대가에 안분분담해서 이렇게 받아가요. 안분분담. 학개론 계산 다 배우시죠? 근데 학개론 계산 문제를 안 하신 분도 있으니까. 갑이 X에서 얼마를 받아가는 거예요. X에서. 원래는 이게 정식이에요. 두 개 안분분담하죠? 그럼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3억 더하기 2억. 그 중에서 X가 얼마예요? 3억. X가 차지한 비율이 3억. 거기서 갑이 얼마 받아가요? 3억. 갑채권이 3억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면 더하면 5억이죠? 그 다음 곱하면 9억이죠? 그럼 9 나누기 5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9 나누기 5면? 1원 5고 4 나오면 58, 40 남잖아요. 그래서 1억 8천이에요. 1억 8천. 그래서 1억 8천이에요. X가. 1억 8천. 근데 저는 산수를 잘해서 그냥 368 한 겁니다. 여기도 그러게 보면 이제 이걸 Y면 차지하면 2억이니까 2억 하면 1억 2천 나와요. 이제 1억 2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처럼 이렇게 안분분담 6대 4로 3억을 받아가요.
자, 그럼 X 경매대가가 3억이었는데 3억 중에 값이 1억 8천 받아갔죠? 그럼 빼면 얼마 남아요? 3억에서 1억 8천 값이 받아갔죠. 3억에서. 이게 경매대가니까. 경매대가에서 값이 받아갔죠. 그럼 얼마 남아요? 그러니까 을은 1억 2천밖에 못 받아가 이제. 3억에서 1순위가 1억 8천 받아갔죠. 그러면 1억 2천까지만. 여기 Y는 2억에 경매됐죠? 그러죠? 값이 얼마 받아가서요? 1억 2천 받아갔으니까 빼면 얼마 남아요? 8천만 원. 그래서 병은 8천만 원밖에 못 받아가요. 이게 이제 파란색이 동시배당은 결과는 동시배당. 동시배당 결과요. 제가 있으니까 아는 얘기 알겠죠? 그럼 이제 20배당 한번 해볼까요? 20배당. 자, X 먼저 배당한대요. X 먼저. 만약에 값이 X 먼저 배당한다. 그럼 X가 얼마에 경매됐어요? 3억에. 그럼 내 채권 3억이죠. 그럼 내 채권 3억이니까 3억 다 받아가요. 3억을. 그럼 을은 10원 못 받죠? 3억에서 값이 3억 다 받아갔으니까 을은 10원 못 받아요. 단, 을은 10원 못 받는데 그럼 값은 3억 다 받았죠? 만약에 파란색처럼 동시배당 했었더라면 값이 Y에서 1억 2천 받을 수 있었죠. 이 을이 대신 가서 여기서 1억 2천 받아요. Y 대가에서 을이 값 대신 1억 2천에서 받아가요. 그럼 결과 똑같죠. 값은 3억 다 받아가고 을은 어차피 1억 2천 받아가죠. 병은 결국 8천만 원 받아가죠. 결과 똑같아요. 결과. 그래서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오늘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어 지금 X 먼저, 그러니까 시험 나면 풀지 않게 아예 딱 오늘 만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거 이게. Y 먼저 배당한다. Y. 그럼 Y는 2억에 경락됐죠. 그럼 값은 3억 중에 2억밖에 못 받아가지요. 그렇죠? 값 얼마 못 받았어요? 1억. 얘는 10원 못 받았죠. 그럼 값 1억 못 받은 거고 얘 못 받은 값하면 1억 8천이죠. 그걸 여기서 받아가요. 값이 여기서 1억, 얘는 여기서 8천만 원이면 1억 8천 딱 맞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처럼 동시배당하든 노란색처럼 X 먼저 배당하든 빨간색처럼 Y 먼저 배당하든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야 법을 제대로 만들었겠죠? 결과는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368조 봐보시면 368조 1항이 동시배당이에요. 1항에 동시배당 한번 써보세요. 2항은 20배당 써보시죠. 20배당. 2항이 20배당. 그럼 자 1항부터 보시면 동일한 채권 담보로 소개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다음 그 부동산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는 동시배당이죠.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에 동원하십니다. 비례해서 그 채권 분담을 정한다가 경매대가가 3억 가격이니까 6대4라 6대4로 받아가요. 그 다음 2항 전항 저당 부동산 중 일부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이게 20배당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색 봐보시면 얘부터 먼저 배당하면 이 경매대가에서 채권 전부 다 이렇게 받아가요. 그 다음 이 경우 그 경매한 부동산이 X부동산이죠. X부동산은 차순위 저당권자가 을이에요. 을은 그 다음부터 가로 쳐봅니다. 가로 선순위 저당권자 갑이 전항 규정이 동시배당 규정이 와요. 동시배당. 다른 부동산이 Y예요. Y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에서까지 가로. 그게 1억 2천이었어요. 1억 2천. 1억 2천에서 선수이자 갑을 대위해서 이쪽에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가 Y에서 갑 대신 을이 1억 2천을 대신 받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368조예요. 그래서 그 조문 의미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겨보시면 이제 양가로 3번 공동저당 효력 있죠. 반가로 1번은 공동저당권자 실행 선택 동그라미 선택합니다. 이거라든 우리 A과 합의 선택함. 그 다음 반가로 2번 동시배당이 있어서 부담 안분이 있습니다. 자,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 368조 1항은 부동산에 관해서 가로쳐 보세요. 후순위 저당권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가로. 즉
아까 이 후순위가 있던 없던 간에 무조건 6대4로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6대4 적용된다가 6대4로 받아간다. 지금까지는 둘 다 채무자 소유, 소유에서요. 이제 판가로 3번은 더 복잡합니다. 판가로 3번은 자 채무자 소유 동그라미 쳐보세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그 다음 다시 동그라미 물상보증인 소유 동그라미 부동산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랬죠. 방금은 둘 다 채무자인데 둘 다 채무자 소유. 이제는 소유자가 다르대요. 다시 이제는 갑이 A에게 3억을 빌려주는데 X는 A 소유고 채무자 아닌 사람 B 소유 Y 부동산이 있어요. 여기에 갑 1번 공동저당, 갑 1번 공동저당. 그럼 채무자는 A죠. B는 누구예요? A를 위해서 B가 내 부동산에 저당 잡혔죠. 이 B를 물상보증인. 그래서 A 채무자 소유의 갑이 1번, 물상보증인 소유의 갑이 1번 했고 또 이쪽에 2번 저당권자를 이쪽에도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다 해보세요. 이게 나중에 3억에 경매됐고 이게 나중에 2억에 경매됐다 해보세요. 그럼 동시배당 하면 이게 6대4니까 아까 왼쪽처럼 6대4에서 1억 8천 1억 2천 받아갈 것인가, X에서 1억 8천 Y에서 1억 2천 이렇게 동시배당할 것인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이 자 우리가 B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B는 왜 갑을 위해서 내 부동산에 저당 잡혔죠? 우리가 B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A가 돈 다 갖고 그래도 못 갚았을 때 부족분이 있을 때 한해서 내가 책임져야겠죠? 그게 B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안분무담 안 한다 그랬어요. 이때는 동시배당하더라도. 그래서 이 법규정 적용 안 돼요. 안분무담. A 소유로 다 갚아야 돼. 다. 못 갚았을 때 내가 책임져야겠죠? 이게 판례입니다. 이게 아직 우리 시험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동시배당의 경우 해서 안분분담 X 써놨습니까? 그럼 읽어볼게요.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소개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 민법 368조 1항이 아까 안분분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니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에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다 하고 그 다음 밑줄에 나오죠. 부족분이 있는 경우 한해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그때 선대하겠죠. 그때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예요.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제목에 채무자 소유 동그라미 채우세요. 동그라미 3번도 제목에 물상보증인 소유 동그라미. 이제 22당이에요. 그럼 다시 동그라미 2번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가로 열고 대위 X라고 써있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2번처럼 채무자 소유가 먼저 경매됐죠. 그럼 2번 제일 끝에 그냥 행사에서 없다 동그라미 없다라고 하면 돼. 없다. 결론이 대위 X예요. 근데 동그라미 3번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가로 열고 대위 가능 써놨죠. 이건 제일 끝에 있다만 하기 있다. 제일 끝에 있다만. 있다 없다 확인하면 돼 이거. 자 이제 봐보세요. 아까 파란색은 동시배당할 때 안분분담 하지 않는다 그랬고 이번에는 이제 채무자 소유 이거부터 먼저 배당한대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죠. 채무자 소유부터 이거부터 먼저 배당한다. 그럼 갑이 3억 다 받아가요. 받아갔죠? 그럼 얘는 방금 여기처럼 이쪽에 와서 대위할 수 있는가? 이쪽 자리에 와서 대위할 수 있는가? 대위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줄 잘못 섰어요. 채무자 쪽에 줄 잘못 서서 대위 못합니다. 그냥 손해 봐야 어쩔 수 없어요. 손해 봐야 됩니다. 줄 잘못 섰어요. 반대로 이번에는 이쪽 먼저 배당한다. X가 아니라 Y 먼저 배당한대요. 이 소유자 B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원래는 이걸로 다 책임지고
부족할 때 내 걸로 책임져야 되는데 나부터 책임지래요. 억울합니다. 그럼 갑이 돈 다 받아가요. 그때 B는 이 자리에서 저당권을 대위치되게요. 그래서 나중에 X에서 갑 대신 B가 먼저 받으면 덜 억울하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대위할 수 있어요. 그럼 병하고 B는 누가 채권자예요? B, Y 소유자죠. 병은 저당권자죠. 2번 저당권자. 누가 채권자예요? 얘가 채권자죠. 얘가 채무자니까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자인 거죠. 병이 B한테 돈 빌려주고 B 부동산에 저당권 취득한 사람이죠. 그래서 B가 채무자고 병은 채권자예요. 둘이 따지면. 그러면 B와 병 중에 누가 먼저 돈 받아야겠어요? 병이 먼저 받아야겠죠. 다시 둘 간에 병이 B한테 돈 빌려주고 B 부동산에 저당 취득했죠. 그러니까 병이 채권자예요. 그러니까 병은 원래 여기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저당권자인데 갑이 다 받아가 버리니까 못 받게 생겼죠. 그러면 이제 B가 여기 가서 대위할 지를 병이 먼저 가서 대위해요. B보다는 병이 먼저 돈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병은 당연히 여기 대위할 수 있습니다. B보다 더 먼저. B에 대한 채권자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다 있다 하시면 됩니다. 대위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답니다. 얘는 대위 못해요. 결론 이쪽은 이렇게 대위할 수 없어요. 이쪽은 누구든 다 대위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있다, 이건 없다, 있다만 확인하면 돼요. 없다, 있다만. 그럼 동그라미 2번. 왜 문제만 읽는데 3분 걸린지 아시겠죠? 문제가 엄청 길어요, 이거에. 문제 자체가. 그럼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대위 X 써놨죠? 자, 땡땡하고 D 읽어볼게요. 공동저당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중 밑줄이 있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 교부에서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 여기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 을은 민법 368조 2항 후단에 의해서 1번 공동저당권자가 갑을 대위해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없다가 이렇게 대위 못한다가 행사할 수 없답니다. 3번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했죠. 자, 자기가 가로 열고 물상보증이네요. 자기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공동저당권자가 갑에게 대위 변제한 물상보증인 B죠. B는 1번 저당권을 대위 취득이 이 B가 갑에게 동갑했으니까 이 B가 X부동산의 1번 저당권을 B가 대위 취득이에요. 갑주의를 대위 취득. 그래야 X에서 B가 먼저 받아야 되니까. 대위 취득하고 그 다음 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은 후순위 저당권자 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은 후순위 저당권자 병은 1번 저당권 대위에서 B의 대위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대위할 수 있다. 대위할 수 하시면 돼요. 여기는 대위할 수 없다라고 결론만 그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복습할 때 오늘 제일 나중에 할 때요. 제일 나중에. 아니 민법 중에 제일 나중에 할지도 몰라요. 이게. 저는 한 번은 해드릴 의무가 있으니까 해드린 겁니다. 이제 2번 근저당이 중요해요. 예, 357조 조문을 봐보세요. 자, 1항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 최고액만 동그라미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 불화일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또 영향 안 미친다 그랬네요. 그러면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저당권은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써보세요. 영향 안 미친다. 저당권은 그대로 있다. 무슨 말인가 좀 더 할 겁니다. 그대로 있다가 무슨 말인지. 안 움직여 저당권은. 2항 전화후 경우의 채무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법정은 보셨죠?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생활에는 저당권을 얻고 다 근저당이 활용되죠. 근데 원래 근저당권은
이제 이런 경우를 가정에 나와서 원래 시험은 그래서 이 경우를 냅니다. 시험은 다시 우린 보통 돈 빌려주고 다 실생활에 근저당권을 취득해요. 근데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근저당권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그리고 시험을 이 경우를 내야 돼. 이 경우 공동에서 무척 더우실 거예요. 자, 이제 갑이라는 대리점이 있고 을이 신발 공장 본사인데 갑과 을이 물품 공급 계약, 신발 공급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죠. 신발을 외상으로 대주면 소비자에게 팔아서 돈 갖고 또 외상 대주면 팔아서 돈 갖고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이 돈 안 갚으면 을 부도나겠죠. 그럴까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는데 외상값이 얼마일지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죠. 외상 주고 갚고 외상 주고 계속 채권이 증가변동할 거예요. 그 증가변동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저당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권이랍니다. 근저당권. 그럼 근저당 설정할 때는 이 신발 공급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이 부동산으로 얼마만큼 책임질지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래서 3억이라고 만약에 정했다. 그 결산기는 꼭 정할 필요 없는데 보통 결산기는 정합니다. 그래서 뭐 2년에 한 번씩 결산하자라고 했다 해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갑에게 물건을 3천만 원 보냈다. 그럼 갑 빚이 3천만 원이에요. 우리 갑한테 7천만 원 또 보냈대요. 그럼 갑 빚이 1억이죠? 갑이 1억 다 갚았어요. 일시적으로 채무가 0. 그리고 우리 다시 물건을 5천만 원 보냈다. 우리 다시 물건을 7천만 원 보냈다 해보세요. 이렇게 을 채권이 계속 증가변동하니까 채권이 얼마일지 모르죠.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최고액만 정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근저당권이 나온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아까 중간에 일시적으로 빚이 1억이었는데 갑이 1억을 다 갚았어요. 그럼 채무가 0이 됐죠. 그럼 일반 저당권은 엄마가 죽으면 아새끼 따라 죽죠. 근데 근저당은 안 죽어요. 일반 저당권은 채권 0이 되면 저당권 소멸했죠. 근데 일반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일시적으로 채무가 0이 돼도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 다음 우리 중간에 돈 필요하니까 갑에게 3천만 원 받을 이건 우리 채권이죠. 채권을 A에게 양도했다. 깡했다. 깡. 그럼 일반 저당권은 엄마 집 나가면 저당권 따라가죠. 근데 근저당은 안 따라가요. 개개 채권 채무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지위를 넘기지 않는 한 개개인 채권 채무에 따라가지 않아요. 이런 걸 다 부정성하나랍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법조문 1항. 법조문 1항 두 번째 줄에 이 경우에는 있죠. 두 번째 문장.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 소멸 또는 이전에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이 저당권은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있다가 저당권 소멸하지 않고 근저당권 이전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은 이전하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소멸도 않고 이전도 않고. 이걸 부정송환화랍니다. 부정송환화. 일반 저당권과 차이점이죠. 그래서 자 이제 법조문 밑에 양괄호 1번 근저당 의의와 특질에서 동그라미 1번과 2번 특기 2번 다 했어요. 그럼 양괄호 2번 근저당 성립이죠. 동그라미 1번은 밑줄 두 개 있죠. 설정기업과 등기. 그럼 동그라미 2번은 근저당 등기할 때 꼭 두 개가 반드시 기재할 필요적 등기사항. 첫째 밑줄이 근저당이라는 취지. 두 번째가 채권 최고액 명시해야 되죠. 그 다음 이제 양괄호 3번은 근저당권 효력에서 반괄호 1번 했죠. 동그라미 1번 2번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괄호 2번 그쪽 할 차례 이제.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이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를 봤는데 이걸 제가 한번 수직선으로 그려볼게요. 수직선으로. 이거 이제 수직선으로 그려봅니다. 아니 수직선이 아니라 도표로. 이게 수직선이니까.
이쪽이 이제 시간 T예요. 이쪽이 채무, 갑채무. D라죠? 그럼 결산기를 2년 정했죠? 이렇게 2년 딱 이렇게 정했어요. 결산기 2년. 채권 최고액 3억 정했죠? 그럼 이 부동산으로 신발 외상값에서 3억까지 담보하는 거죠. 채권 최고액을 3억을 딱 이렇게 정해서 3억까지. 그럼 처음에 빚이 3천만 원이었죠? 그러다가 빚이 1억 올라가서 일시 0이 됐죠? 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중간에 아무 일이 없다면 결산기 딱 되는 날 이날 채권이 확정됐죠? 갑은 이동 갚으면 되죠. 저게 2억 7천이라면 갑은 을에게 2억 7천 을에게 변제하면 됩니다. 갑이 2억 7천 안 갚으면 을은 X를 경매해서 2억 7천까지 우선면제 받을 수 있죠. 채권책 한도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채권이 1억이 됐대요. 1억에 이날. 그래서 채권이 3억까지 늘어났 3억 5천까지 됐다. 그럼 갑은 3억 5천 갚아야 돼요. 갑은 을에게. 그러죠? 3억 5천 못 갚으면 을이 X를 경매하겠죠? 근데 을이 X를 경매하더라도 을은 얼마까지만 우선면제 받아요? 3억까지만. 이 초과한 건 우선면제 못 받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을이라면 여기를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2년과 3억 이 박스 안에서만 우선면제 받을 수 있고 그걸 초과하는 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래서 이제 반가로 2번이 피담분 채권 확정이 나와요. 즉 채권액이 계속 증가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딱 확정이 돼야지 갑이 갚아야 할 돈이 딱 생기겠죠? 그럼 갑은 그 돈 갚으면 돼요. 을을 못 받으면 경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동그라미 1번 근저당권의 피담분 채권은 설정 계약에서 정한 결산기 도래 이런 것들 또는 존속기간 만료 다음 저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동그라미 이제 그게 중요해요. 경매 신청. 그 다음 기본계약 해지나 해제 이 자체를 아예 그만뒀대요. 이런 걸 아예 그 기본계약 해지 해제. 그 다음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에 대한 파산 선고 또는 회사 정리 절차 개시 등 결정으로 확정된다. 근데 2번 이제 경매 신청이가 중요해요. 경매 신청. 경매 신청하면 확정된다 그랬죠? 그럼 자, 이 부동산에 지금 우리 1번 근저당권이에요. 만약에 또 2번 병도 저당권이 있다 해보세요. 병도. 그럼 저 부동산은 갑이 현재 소유자죠? 1번 근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1번 근저당권자 을 채권 적용에 3억. 후순위가 있대. 후순위. 뭐 전세권자든 그냥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가 있다 해보세요. 후순위자. 그럼 이제 내가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내 채권은 그날 확정. 그날. 신청한 날 그날 확정돼요. 그날. 그럼 확정됐죠? 나중에 경매를 취하했다. 취하더라도 이미 확정됐어요. 그냥 갑이 불쌍하니까 경매가 그냥 없앤 겁니다.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효과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됐어요. 불쌍하니까 경매 없애준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보다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했다. X를. 그러면 을의 채권은 언제 확정될 것인가? 내 채권은 후순위 때문에 영향받으면 안 되겠죠? 경매 신청했는데 경매가 중간에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내 채권은 이 경매가 다 끝나서 매각대금 완납한 날 이날 확정돼요. 누구 채권이? 을채권. 이날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병의 경매 청구했죠? 그럼 내 채권은 그날 확정돼요. 내 채권. 네, 누구 채권? 을채권이 이날 확정돼. 이날. 이때 을이 경매 청구하면 내 채권은 그날.
선순위였으니까 얘가 경매 청구하면 내 채권은 그날, 나보다 선순위는 경매 끝난 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날 우리 경매 신청했다. 그럼 이 채권액고 확정되는 겁니다. 그럼 갑은 이동 갚으면 경매 없어지겠죠? 근데 이날 병이 경매 신청했다. 병. 그럼 이날 한 게 아니라 경매가 다 끝나서 이날 매각등이 완납됐다면 그 채권액으로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은 밑줄 위주로 밑줄 3개 위주로 읽어보면 돼요. 기억과 니은도 마찬가지죠.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피다분 채권이 확정되면 그랬죠. 자, 3번은 이런 말이죠. 피다분 채권액이 어떤 사이로 확정됐대요. 만약에 뭐 2억 5천으로 확정됐다. 그럼 채권액이 정확히 정해졌죠. 이제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저당권으로 일반 저당권으로 딱 변경돼요. 일반 저당권으로. 채권액이 더 이상 증감 변동 안 하니까. 그럼 이후에 발생한 확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채권이 있다면 이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 안 되겠죠. 반대로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 있는데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 이자가 확정 후에도 계속 이자가 발생해. 이자. 그럼 이 이자는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 이자라 최고액 범위 내라면 이건 담보돼요. 이거.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3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다만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해서 피담보 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 같은 건 담보돼요. 자, 4번 아까 일반 저당이었죠. 다음 양가로 4번 근저당 변경에서 반가로 1번이 작년 정답이죠. 자, 반가로 1번은 채무나 채무자 변경할 수 있겠죠. 이때는 저기 갑이 채무자였어요. 근데 채무자를 이때 K로 바꿨대요. 채무자를 변경했다. 그럼 더 이상 갑은 채무자 아니고 K가 채무자죠. 그러면 이때 채권액이 확정됐대요. 그럼 당연히 채무 변경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채무자니까 누구 채무가 확정돼요? 당연히 변경 후 거. 변경 후 K 채무가 확정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반가로 1번. 채무 또는 채무자 변경도 가능하다. 채무범위나 채무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돌아오십니다. 변경 후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 된 채권만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권 담보 안 되겠죠. 그 다음 반가로 2번 근저당 양도.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적인 경우 즉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채권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의 변제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의 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다가 방금 한 거죠. 이렇게 개개 채권 하나하나를 양도 이전해도 근저당권은 따라가지 않아요. 부정성하나 소반성하나. 이 지위를 넘기지 않는 한 개개 채권 채무에 안 따라간다 그랬죠. 비슷한 말입니다. 다 같이. 그래서 부정성하나 그 말이죠. 그래서 부정성하나가 무슨 말인지 아셔야겠고, 그 다음에 저당 처음 할 때 아까 저당권 제일 처음 할 때 등기부했어요. 채권 처격을 초과하면 제3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말소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경매 신청했을 때 채권액이 언제 확정되는가 그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아무튼 근저당은 딱 한 장이잖아요. 여기서 해마다 문제 나오니까 근저당 딱 한 장에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특법은 2번씩만 하기로 했죠. 주임법 상임법은 2번 다 했어요. 나머지 민특법 3가지는 7, 8월 달에 문제풀이 하면서 중간에 한 번씩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집하고 가져오시고 다음 주 또 문제 그래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